안녕하십니까. 독사하는 마라토너 박종필입니다. 자, 방금 촬영한 곳은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바로 옆에 있는 송파구 여성축구장을 촬영했습니다. 제가 오늘 걸어서 퇴근길에 영상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시각은 2023년 11월 27일 월요일 저녁 7시 51분입니다. 자, 제가 최근 들어서 계속 등산 이야기를 많이 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성인들의 야외 취미 활동 1위 종목이 등산인데요. 그래서 요즘 유튜브에 들어가면 등산 유튜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자, 그것 관련해서 제가 지금까지 인문학 서적 5권을 출간했는데요. 그 중에서 두 번째로 출간한 게 지금부터 3년 8개월 전인 2020년 3월 12일에 출간한 위대한 도전의 시작 몽블랑. 부제목은 근대 등산의 발원 몽블랑부터 인류 최초의 산악 그랜드 슬램까지라는 부제목입니다. 자, 그 내용에 소개된 내용들을 압축적으로 요약해서 계속 아침 저녁으로 걸어서 출퇴근하면서 영상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전방 부분 한번 촬영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 인류 최초로 산악 그랜드 슬램을 달성하신 분이 우리나라의 고 박영석 대장님이시고 2005년도에 달성하셨는데요. 2011년도에 안나푸르나 6500m 고지에서 코리안 루트를 개척하시다가 실종되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산악 그랜드 슬램이 뭔지가 궁금하실 수 있는데요. 히말라야 8000m급 14좌를 완등하고 7대륙 최고봉을 완등하고 지구 상극점에 도달하면 산악 그랜드 슬램인데요. 고 박영석 대장님께서 2005년에 인류 최초로 산악 그랜드 슬램 달성이라는 위협을 이루셨습니다. 자, 그래서 그 관련해서 제가 최근에 히말라야 8000m급 14좌 완등, 또 7대륙 최고봉 완등, 지구 상극점 도달에 관하여 말씀을 계속 드렸는데요. 어제는 히말라야 8000m급 14좌 완등을 말씀드렸고, 또 알프스의 3대 북벽 등정에 관하여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는 걸어서 출근길에 7대륙 최고봉 등정에 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인류 최초로 산악 그랜드 슬램을 달성하신 분은 2005년도에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고 박영석 대장님께서 세계 최초로 2005년에 달성하셨고요. 그런데 히말라야 8000m급만 생각을 한다면 히말라야 8000m급 14좌를 세계 최초로 달성하신 분은 바로 1986년에 독일계 이탈리아 산악인 라인홀트 메스너입니다. 자, 그분은 지금도 생존해 계시고요. 1944년생이신데요. 자, 그분이 세계 최초로 히말라야 8000m급 14좌를 완등하신 분입니다. 자, 그리고 세계 최초로 7대륙 최고봉을 완등하신 분은 그보다 1년 앞선 1985년에 미국인 리차드 베스라는 분입니다. 자, 그래서 히말라야 8000m급 14좌 세계 최초 완등은 1986년 독일계 이탈리아 산악인 라인홀트 메스너고요. 7대륙 최고봉 완등을 세계 최초로 한 분은 그보다 1년 앞선 1985년에 미국인 리차드 베스라는 분입니다. 그런데 인류 최초로 산악 그랜드 슬램, 즉 히말라야 8000m급 14좌 완등, 앤드 7대륙 최고봉 완등, 앤드 지구 상극점 도달, 이 세 부문을 다 해야만이 산악 그랜드 슬램인데요. 세계 최초로 한 분은 2005년도에 박영석 대장님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박영석 대장님은
2001년도에 8000m급 14자를 완등하시고 2002년에 7대륙 최고봉을 완등하시고 그 다음에 2004년에 남극점에 도달하시고 2005년에 북극점에 도달함으로써 인류 최초로 산악 그랜드슬램 달성이라는 위협을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도전 정신을 이어가시다가 2009년도에 에베레스트 남서벽에 코리안 루트를 개척하셨고 그 다음에 2011년에는 안나푸르나 남벽에 코리안 루트를 개척하시다가 6500m 고지에서 실종이 되신 상태입니다. 자, 그분의 위대한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서울 월드컵 경기장 옆 하늘공원에 박영석 산악문화체험센터가 수년 전에 개관을 했습니다. 자, 그곳에 가면 인공 암벽 등반장 또 고 박영석 대장님의 유품 등이 전시되고 있습니다. 미래의 청소년들에게 꿈과 도전과 용기, 희망을 북돋아주는 그런 체험의 장이 서울 월드컵 경기장 옆 하늘공원에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아까 히말라야 8000m급 14자 완등으로만 이제 범위를 좁혀보면 1986년에 이탈리아 산악인 라이놀트 메스너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분은 에베레스트, 지구 최고봉 에베레스트를 무산소로 등정한 인물입니다. 1978년에 에베레스트를 무산소로 산소 공급 없이 등정을 하신 분입니다. 자, 세계 최초로 에베레스트 등정은 지금부터 70년 전인 1953년에 영국의 원정대원이었던 뉴질랜드 산악인 에드먼드 힐러리 경과 등산 도우미 세르파 텐징 노르가이가 두 분이 1953년에 세계 최초로 에베레스트에 등정을 하셨는데요. 그때 산소 호흡기를 가지고 오르셨던 거고 그 이후에도 수많은 산악인들은 산소 호흡기의 도움을 받고 올랐습니다. 그런데 산소 호흡기 도움 없이 무산소로 등반한 무산소로 에베레스트를 세계 최초로 오른 분은 1978년에 이탈리아 산악인 라이놀트 메스너인데요. 그분이 그로부터 8년 후인 1986년에는 히말라야 8000m급 14자를 세계 최초로 완등하신 분입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인터넷 기사를 보니까 그분의 기네스북 기록이 박탈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8000ERS.com이라는 그 연구단체에서 지금까지 히말라야 8000m급 14자를 완등했다라고 알려진 수십 명에 대해서 추적 조사를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히말라야 8000m급 14자 봉우리를 모두 밟은 사람은 10명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계 최초로 1986년에 히말라야 8000m급 14자를 완등한 걸로 알려진 라이놀트 메스너의 자격이 박탈된 이유가 히말라야 8000m급 14자 중에 10번째의 봉우리인 안나푸르나. 자, 이곳은 올림픽공원의 정문 역할을 하고 있는 평화의 문입니다. 자, 평화의 문이 우뚝 솟아 있습니다. 자, 안나푸르나가 해발 8091m고 히말라야 8000m급 14자 중에 10번째 봉우리인데요. 그 정상을 밟지 못하고 그보다 해발 고도 5m 아래 지점까지만 도달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세계 최초로 히말라야 8000m급 14자를 완등한 걸로 알려진 이탈리아 산악인 라이놀트 메스너의 기네스북 기록이 박탈되고 2005년에 8000m급 14자를 완등한 미국인 비 에스터스가 세계 최초로 히말라야 8000m급 14자를 완등한 걸로 기네스북에 오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라이놀트 메스너의 1986년으로부터 비 에스터스의 2005년도까지 즉 19년 동안 수십 명의 사람들이 히말라야 8000m급 14자를 완등했을 텐데 그 중에
그 19년 동안에 올랐던 수십 명의 사람들은 14자를 모두 완등하지 못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1986년에 라이놀트 메스너의 그 기록이 박탈되고, 그로부터 19년이 지난 2005년도에 14자를 오른 미국인 비 에스터스의 기록이 기네스북에 세계 최초로 히말라야 8,000m급 14자를 완등한 기록으로 다시 변경이 됐다, 이런 뜻입니다. 자, 바람이 굉장히 거세게 불고 있습니다. 자, 이동하면서 계속 촬영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7대륙 최고봉을 세계 최초로 오른 분은 1985년에 미국인 리차드 베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리차드 베스, 자, 그 다음에 신호 바뀌면 롯데월드 타워 방향을 촬영해 보겠습니다. 123층 555m 높이 기준 세계 5위 규모 OECD 국가 38개 회원국 중에서는 가장 높은 빌딩 롯데월드 타워입니다. 저도 한번 비춰보겠습니다. 자, 롯데월드 타워를 촬영하고 있습니다. 자, 평화의 문, 올림픽공원 평화의 문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자, 신호 바뀌었습니다. 건너고 말씀을 계속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제는 히말라야 8,000m급 14자에 관하여 말씀드렸고요. 오늘은 아침 출근길에 7대륙 최고봉 완등에 관하여 말씀드렸는데요. 그런데 아침에 걸어서 출근길이다 보니까 시간이 좀 촉박해서 다 말씀 못 드린 부분이 있어서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7대륙 최고봉의 후반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7대륙 최고봉은 먼저 개략적으로 그 봉우리 지역과 봉우리 해발 고도를 말씀드리면, 아시아 최고봉이자 지구 최고봉은 명실공히 세계 최고의 봉우리 해발 8,848m의 에베레스트고요. 그 에베레스트의 명칭의 유래는 그 에베레스트가 세계 최고봉이라는 것을 측량을 통해서 실증을 했던 인도 주재 영국의 측량국장의 전임자 이름이 서 조지 이브리스트입니다. 그래서 그 조지 이브리스트에서 성을 따와 가지고, 성이 이브리스트인데요, 그걸 발음할 때 에베레스트로 발음해 가지고 전임 측량국장의 성을 따온 게 바로 에베레스트의 명칭의 유래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남미 최고봉 아콩카과는 아침에 대략적으로는 다 말씀드린 내용이기 때문에 짧게 말씀드리고, 재밌는 부분을 후반부에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미의 최고봉은 아르헨티나에 있는 안데스 산맥의 최고봉 해발 6,960m의 아콩카과인데요. 아콩카과는 어떤 의미냐면 원주민어로 돌로 된 보초병이란 뜻입니다. 워낙 높은 고도에 있다 보니까 돌로 된 보초병이 서 있는 듯한 형상을 하고 있다 해서 돌로 된 보초병이라는 뜻을 담고 있는 아콩카과가 남미의 최고봉 해발 6,960m입니다. 자, 이곳은 전문 암벽 등반 기술이 없어도 한 열흘 정도 고산병을 극복하고 동상에 걸리지 않고, 그렇다면은 등반 성공률, 아마추어들도 등정 성공률이 한 50% 정도는 됩니다. 반면에 지구 최고봉 에베레스트는 전문 산악인이 아니면 암벽 등반 기술이 있지 않으면 오를 수 없죠. 그 다음에 북미의 최고봉 미국 알래스카에 있는 해발 6,194m의 데날리봉은 원래 맥킨리봉이었는데 2015년에 제44대 미국 대통령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원주민 용어인 데날리로 바꾸라 해가지고 지금은 데날리봉인데요. 알래스카에 있고 위도가 북위 63도고 북위 66도 이북을 북극권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사실상 북극권에 가까이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춥습니다. 동계 시즌에는 평균 영하 60도 정도 됩니다. 그리고 북반구
남반구와 북반구 중에 북반구에서 역사상 가장 낮은 기온이 영하 74도였는데요. 그게 대난리봉에서 영하 74도였던 역사가 있을 정도로 대난리봉은 굉장히 추운 곳입니다. 전문 암벽 등반 기술이 없으면 거기는 오를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아프리카 최고봉 킬리만자로, 케냐와 탄자니아 이쪽에 있는데요. 킬리만자로 해발 5,895m, 적도 근방에 있는 산인데 워낙 높기 때문에 해발 5,895m, 정상 부분에는 만년설이 항상 쌓여 있어서 평지에서 봤을 때 그 만년설이 햇볕에 반사돼서 번쩍거린다 해서 스와힐리어, 케냐의 토속어 스와힐리어로 번쩍이는 산이라는 의미가 바로 킬리만자로입니다. 아프리카 최고봉 해발 5,895m입니다. 그것도 아마추어들 등정 성공률이 50% 정도 됩니다. 고산병을 극복할 수 있다면 전문 암벽 등반 기술이 없어도 오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유럽의 최고봉은 알프스의 최고봉 몽블랑이 아니라 바로 러시아와 조지아 사이에 있는 엘브루스입니다. 엘브루스가 유럽의 최고봉인데요. 해발 5,642m, 해발 5,642m고 2014년에 러시아 소치 동계올림픽이 열렸던 곳으로부터도 가깝습니다. 카프카스 산맥에 있습니다. 카프카스 산맥에 있는 엘브루즈 해발 5,642m가 유럽의 최고봉입니다.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세아니아 최고봉은 뉴기니 섬, 남태평양 뉴기니 섬의 동쪽 지역은 파푸아 뉴기니아라는 독립국가고요. 뉴기니 섬의 서쪽이 인도네시아 영토인데요. 그 인도네시아 영토인 서뉴기니, 그곳에 오세아니아 최고봉 푼착자야가 있습니다. 푼착자야 해발 4,884m, 해발 4,884m. 푼착자야는 인도네시아어로 무슨 뜻이냐, 승리의 산이라는 뜻입니다. 승리의 산, 빅토리어스 마운틴, 승리의 산, 빅토리어스 마운틴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게 바로 푼착자야 오세아니아 최고봉 해발 4,884m입니다. 그 다음에 그것도 정상 능선이 설악산 공룡 능선처럼 톱날 모양으로 되어 있는 능선인데요. 그것도 전문 암벽 등반 기술이 없으면 오를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남극대륙 최고봉은 빈슨 메시프입니다. 빈슨 메시프 해발 4,892m. 빈슨 메시프는 얼음덩어리의 남극대륙의 최고봉인데요. 남극대륙은 평균 고도가 2,000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남극은 얼음으로 뒤덮여 있는데요. 얼음의 평균 두께가 2,000m, 즉 2km 정도나 됩니다. 얼음의 두께가 20m도 아니고 200m도 아니고 무려 2,000m, 즉 2km나 됩니다. 그래서 남극대륙은 평균 고도가 2,000m 정도 되는데요. 그곳에 있는 남극대륙의 최고봉은 바로 빈슨 메시프인데요. 빈슨 메시프는 해발 4,892m입니다. 4,892m. 자, 빈슨 메시프. 빈슨은 미국의 연방 하원의 해양위원장을 29년 동안 했었던 칼 빈슨의 이름을 따왔습니다. 그 칼 빈슨이 1883년 출생, 1981년 사망이니까 98년 동안 사셨던 분인데요. 미국의 조지아주 출신이고 제39대 미국 대통령 지미 카터와 같은 조지아주 출신이고 칼 빈슨은 미국 연방 하원 의원을 50년 동안이나 했습니다. 그 중에 29년 동안 미국의 연방 하원 해양위원장을 29년 동안 하면서 미국이 5대양 6대주를 개척함에 있어서, 특히 남극대륙을 개척함에 있어서 의회 차원에서 전폭적 지원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남극대륙의 최고봉을 그 이름을 따서 빈슨 메시프입니다. 메시프는 산덩어리란 뜻입니다. 보통 우리가 금덩어리를 금괴라고 하듯이 산덩어리를 산괴라고 하는데요. 남극대륙의 최고봉 명칭이 빈슨 산괴입니다. 빈슨 산괴, 영어로는 빈슨 메시프. 그 빈슨이 바로 연방
하원 의원을 50년 동안 했고 연방 하원 해양위원장을 29년 동안이나 하면서 미국의 5대양 6대주 개척에 있어서 의회 차원에서 전폭적 지원을 하셨던 칼 빈슨의 뜻을 기리기 위해서 빈슨 메시프라고 칭한 거고요. 최근에 부산항에 입항한 미국의 세 번째 니미츠급 핵추진 항공모함 칼 빈슨호도 그분 이름을 딴 겁니다. 자, 지금 롯데월드타워 쪽으로 가고 있는데요. 자, 그래서 그 명칭의 유래는 대략 말씀드렸고, 그럼 지금부터 북미의 최고봉 데날리봉과 남극 대륙의 최고봉 빈슨 메시프의 그 재밌는 일화를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빈슨 메시프부터 말씀을 드리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명칭의 유래는 미국의 연방 하원 의원을 50년 동안 하면서 연방 하원 해양위원장을 29년 동안 하면서 의회 차원에서 미국이 5대양 6대주를 개척함에 있어서 특히 남극 대륙을 개척하는데 의회 차원에서 엄청난 지원을 하셨던 그 칼 빈슨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빈슨 메시프라고 명칭을 칭한 거고요. 그 다음에 핵추진 항공모함 관련해서 재밌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부산항에 미국의 세 번째 니미츠급 핵추진 항공모함 칼 빈슨호가 최근에 입항을 해가지고 북한에서 최근에 3번 도전 만에 정찰 위성 발사에 성공을 했고, 북한 주장에 의하면 그 정찰 위성이 부산항에 입항한 미국의 핵추진 항공모함 칼 빈슨호를 촬영할 정도로 정찰 능력이 뛰어나다라고 북한이 그러기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그 부산항에 입항한 핵추진 항공모함 대북 억지력을 보여주는 차원에서 부산항에 입항을 했지 않습니까? 그 칼 빈슨호, 지금까지 말씀드린 빈슨 메시프의 그 빈슨과 핵추진 항공모함 칼 빈슨의 그 빈슨이 똑같은 동일 인물인데요. 그 핵추진 항공모함 칼 빈슨호에 관하여 제가 재밌는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핵추진 항공모함 칼 빈슨호의 주인공이 바로 연방 하원 의원을 50년 하고 그 다음에 해양위원장을 29년 하셨던 칼 빈슨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그러면 칼 빈슨 그분이 1883년에 출생하시고 1981년에 돌아가셨으니까 98년 동안 장수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언제 칼 빈슨 핵추진 항공모함이 건조됐는지 그걸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밌는 대목입니다. 자, 한 나라의 해군력을 능가하는 게 미국의 핵추진 항공모함 한 척인데요. 미국은 총 핵추진 항공모함이 11척이나 있고 중국은 항공모함이 3척밖에 없는 데다가 미국은 다 핵추진 항공모함이지만 중국은 디젤 방식이어 가지고 비율을 들자면 미국의 해군력은 대학생 수준이라고 한다면 중국의 해군력은 유치원생 수준이다 라고 군사 전문가들은 비율을 들고 있습니다. 자, 이곳에서 저기에서 롯데월드타워 도착했는데요. 이걸 좀 보여드리고 계속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말 화려한 초대형 크리스마스 트리입니다. 자, 초대형 크리스마스 트리인데요. 자, 정말 화려합니다. 자, 초대형 크리스마스 트리입니다. 자, 롯데월드타워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123층 555m 높이 기준 세계 5위 규모 OECD 국가 38개 회원국 중에서는 가장 높은 빌딩 롯데월드타워입니다. 자, 롯데월드타워 대한민국의 랜드마크 서울시 송파구 잠실에 있는 롯데월드타워입니다. 123층
555m 높이, 높이 기준 세계 5위 규모, OECD 국가 38개 회원국 중에서는 가장 높은 빌딩 롯데월드타워를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롯데월드타워의 위용입니다. 그 다음에 롯데월드타워 바로 앞에 디지털 영상 이런 음악과 영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롯데월드타워 현관 쪽이고요. 그 다음에 쭉 이렇게 돌려보면 주변에 크리스마스를 한 달도 못 남긴 상태인데요. 크리스마스 트리로 화려하게 장식이 되어 있는 주변의 풍경들입니다. 자, 그리고 저기 바로 앞에 괴테 동상도 있습니다. 독일의 대문호 괴테, 롯데그룹의 기업명이 독일의 대문호 괴테의 명작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에 등장하는 여주인공 샤롯데에서 롯데라는 이름으로 나와서 롯데그룹의 기업명으로 정한 이유가 롯데그룹의 창업회장이신 신격호 전 회장님께서 젊은 시절에 독일의 대문호 괴테의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을 너무나도 감명 깊게 읽으셔서 거기에 등장하는 여주인공 샤롯데에서 이름을 따와서 롯데그룹의 기업명을 정했습니다. 자, 그래서 롯데월드타워 바로 맞은편에는 괴테 동상이 있습니다. 전방 약 15m 지점에 이 가로등 너머로 독일의 대문호 괴테가 보입니다. 동상입니다. 동상. 그 다음에 전방 약 30m 지점에 초대형 크리스마스 트리입니다. 저를 촬영해 보겠습니다. 자, 저를 촬영하고 있습니다. 자, 이쪽으로도 계속 저를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롯데월드타워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역광이어서 잘 안 보일 것 같긴 한데요. 롯데월드타워입니다. 자, 주변의 풍경 다시 한번 연말을 앞두고 있는데요. 많은 시민들이 퇴근길에 롯데월드타워 앞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123층 555m 높이 기준 세계 5위 규모, OECD 국가 38개 회원국 중에서는 가장 높은 빌딩 롯데월드타워를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롯데월드타워 현관 부분이고요. 현관 쪽이고요. 그 다음에 크리스마스 트리가 쭉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롯데월드타워 맞은편에 독일의 대문호 괴테 동상이고요. 그 너머로 초대형 크리스마스 트리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남쪽 방향인데요. 남쪽 방향 제가 잠실 석촌호수 방향으로 이동하면서 계속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독일의 대문호 괴테의 동상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날씨가 추워서 어제보다는 사람들이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자, 독일의 대문호 괴테의 동상입니다. 자, 독일의 대문호 괴테의 동상, 그리고 하늘에는 추운 날씨인데 하늘에는 달이 떠 있습니다. 구름 속에 들어가고 있는데요. 자, 독일의 대문호 괴테입니다. 자, 롯데그룹의 기업명의 명칭의 유래가 여기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롯데라는 기업명은 독일의 대문호 괴테의 소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의 여주인공 샤롯데의 기원을 두고 있다라고 여기 동상 앞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영국에 세익스피어가 있다면 독일에는 괴테가 있고, 중국에 소동파가 있다면 조선에는 열하일기를 저술한 박지원이 있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독일의 대문호 괴테,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과 파우스트 등 수많은 명작을 남긴 독일의 대문호 괴테, 최근에 미국에서 개봉된 영화 나폴레옹보다 20년 연장자입니다. 자, 그래서 나폴레옹이 유럽 대륙을 평정하고 독일에 가서 괴테를 보고 이런 명언을 했습니다. 이곳에도 사람이 있군. 자, 유럽 대륙을 평정한 나폴레옹 보나파르트가 괴테를 보고 여기에도 사람이 있군이라고 말을 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괴테를 격찬했다라는 의미인데요. 자, 괴테는 1749년생, 나폴레옹은 1769년생, 괴테가 나폴레옹보다 20년 연장자입니다.
자, 괴테의 동상이고요. 그 너머로 초대형 크리스마스 트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롯데월드 타워를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123층 555m 높이 기준 세계 5위 규모 OECD 국가 38개 회원국 중에서는 가장 높은 빌딩은 롯데월드 타워입니다. 롯데월드 타워 바로 맞은편에 이렇게 독일의 대문호 괴테의 동상이 있고 그 너머로 초대형 크리스마스 트리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늘에는 이 추운 날씨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게 느껴지실 겁니다. 지금 괴테 동상 오른쪽에 저 나무들이 바람에 세차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굉장히 춥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배터리가 곧 또 차가운 공기에 휴대폰이 노출되면 배터리가 빨리 끝나는데요. 아직은 13% 정도 남았습니다. 13%가 아니라 35% 정도 남았습니다. 자, 이동하면서 계속 촬영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디까지 말씀드렸냐면요. 칼 빈슨 남극 대륙의 최고봉 해발 4892m가 빈슨 매시프, 바로 미국의 조지아주 출신이고 연방 하원 의원을 50년 동안 했고 연방 하원에서 해양위원장을 29년이나 하면서 미국이 5대양 6대주를 개척할 때, 특히 남극 대륙을 개척할 때 엄청난 기여를 한 그런 공로를 기리기 위해서 남극 대륙의 최고봉을 빈슨 매시프라고 칭하고 있고요. 미국의 핵추진 항공모함도 칼 빈슨호고 그게 부산항에 입항이 됐고, 최근에 북한이 주장하기를 정찰위성 발사에 성공을 해가지고 부산항에 입항해 있는 칼 빈슨 미국의 핵추진 항공모함을 사진 촬영을 했다. 인공위성으로, 정찰위성으로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정확한 사실은 검증이 된 것 같진 않아 보입니다. 자, 이곳에 또 멋있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곳은 잠실 석촌호수, 석촌호수의 동호의 북쪽 쪽인로입니다. 자, 이거 잠실 석촌호수인데요. 자, 멋집니다. 굉장히 멋집니다. 자, 정말 멋있는데요. 이곳은 잠실 석촌호수 동호의 한복판에 있는 조명시설입니다. 잠실 석촌호수 동호의 한복판에 있는 조명시설이고요. 저기는 동호와 서호를 연결하는 굴다리고 그 너머로 석촌호수 서호가 있고, 서호의 한복판에 롯데월드의 야외 놀이시설인 롯데월드 매직 아일랜드가 있습니다. 자, 이거 지금 보여드리는 것은 어떤 거냐면 석촌호수에서 빛나는 불가리 세르펜티 라이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불가리는 브랜드의 상징적인 아이콘 세르펜티 론칭 75주년을 맞이하여 18m 높이의 빛나는 조형물 세르펜티 라이트를 이곳 석촌호수에서 선보인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